벨베데레 궁전 사용법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해외 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투어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안내해드릴 박물관은 오스트리아의 빈에 위치한 벨베데레 궁전입니다. 벨베데레 궁전은 상궁과 하궁의 건물과 그리고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오디오 가이드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다양한 회화 작품이 있는 상궁입니다. 여행객 여러분의 방문 일정에 따라 필요한 지역의 오디오 가이드를 각각 다운받아 오디오 기기에 저장 후 함께 제공되는 지도 혹은 리스트를 보시며 필요한 음원 정보를 재생하시거나 작품 옆에 붙어 있는 오디오 가이드 번호를 검색해서 파일을 재생하시면 됩니다. 현지 미술관의 사정에 따라 대여, 복원 등의 이유로 작품이 잠시 없거나 현지 전시관 이동에 따른 작품의 전시 위치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곳 벨베데레 궁전의 작품들은 사진 촬영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으며 사진 촬영 시 강제 퇴실이나 카메라의 메모리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벨베데레 궁전은 상궁과 하궁, 각각의 티켓이 필요하며 통합 티켓도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에 따라 티켓의 종류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입장권은 상궁과 하궁의 입구에 위치한 티켓 판매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벨베데레 공식 홈페이지에서 미리 구매가 가능하니 성수기에 방문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미리 입장권을 구매해 두시길 바랍니다. 벨베데레 궁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매주 수요일은 야간 개장을 통해 밤 9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휴무일은 없습니다. 트램이라고 불리는 전차 D번이 시내 중심부에서 상궁의 입구 앞까지 운행하며 71번이 하궁의 입구 쪽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8번, 0번 등이 도보 5분 정도의 거리에 정차하며 지하철인 유반 1호선 호프반호프역 혹은 토스트 맨가세역에서 도보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벨베데레 궁전을 충분히 둘러볼 시간이 있으신 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천천히 둘러보고 내려오며 관람을 하시길 추천드리며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2층의 비엔나 회화 작품을 위주로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와 사보이 왕가 등 유럽을 호령하던 오스트리아의 컬렉션을 잘 둘러보세요. 궁정 예배당 작지만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을 맘껏 보여주고 있는 이곳은 벨베데레의 왕실 예배당입니다. 아쉽게도 2층의 약간의 허용된 공간에서 유리문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지만 이 공간을 주문한 오이겐 왕자의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듯합니다. 대리석 중에서도 최고급품인 적색 대리석과 양질의 대리석, 금 등을 활용해 아름다운 자신만의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제단을 중심으로 제단의 왼쪽 옆에는 열쇠를 손에 들고 있는 베드로 성인이 자리하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세례자 요한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단 뒤에는 나폴리 출신의 화가 프란체스코 솔리메나의 작품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배당을 경건하게 꾸며주는 제단화로 봉헌되어 있습니다. 치치오 라바테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솔리메나는 17세기 초 까라바조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나폴리파의 대표적인 화가로 조르다노와 프레티의 영향을 받아 바로크 회화의 장식적인 환상성을 발전시키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지에 바로크 양식 회화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제로 그려진 이 그림은 3단 구성으로 최상단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모습을 활기차고 경쾌하게 그려 넣었으며 그 아래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승천을 도우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천사들과 성모 마리아, 마리아 막달레나가 경외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화면의 가장 아래에는 잠들어 있는 병사들을 어두운 분위기로 그려놓았습니다. 캔버스 유화로 그려진 이 그림은 사보이 왕가의 왕자인 오이겐이 주문을 하고 받기까지 10여 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그림은 천장화와 오묘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스런 예배당은 주문자인 오이겐 왕자의 거처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 단체 예배를 위해 공개되기도 합니다. 키스, 구스타프 크림트. 크림트의 방이라고 불리는 이 방 한가운데에서 빛나고 있는 이 그림은 1907년과 1908년 황금 물감과 금박 등을 사용하여 금빛 찬란한 그림을 그려내던 크림트의 황금 시기에 그려진 크림트의 역작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크림트의 작품인 키스입니다. 꽃이 만발한 꽃밭 위에서 키스를 나누는 두 남녀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에로티시즘의 절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회색의 사각형 장식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거친 형태로 남성을 표현하고 아름다운 꽃과 원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여성의 모습을 나타내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릎을 꿇고 있는 여성에서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남성의 위치에 따른 윤곽선으로 남성이 이 분위기를 주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히 황금색으로 화려하고 상징성을 나타내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여성의 표정에서 보여주는 황홀감과 사랑의 도취를 그림을 보며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으로 매력적인 그림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이 키스를 하는 순간 주변이 금빛으로 물들며 꽃밭 위에 있는 것 같은 황홀한 순간을 맞이한다는 상상을 해보면 더욱더 이 작품에 빠져들게 됩니다. 프리차 본 리들러, 구스타프 크림트. 이 작품은 빈 분리파로부터 탈퇴 후 진정한 자유로운 구스타프 크림트가 그려낸 명작인 프리차 본 리들러입니다. 1902년 열린 14회 분리주의 전시회는 분리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베토벤이라는 주제로 베토벤에게 헌정되는 이 전시회는 크림트가 종합예술작품에 도전하는 시기였고 이 전시회에서 크림트는 베토벤 프리즈라는 파격적인 벽화를 출품하였습니다. 다양한 기법과 상징주의의 절정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으나 난잡함과 무절제로 받아들인 관람객들은 반감을 보였고 이를 계기로 크림트는 분리파에 대한 열정을 잃게 됐습니다. 이후 1903년 빈 대학교의 천정화를 주문받은 크림트는 철학, 의학, 법학을 주제로 천장화 도안을 그렸으나 대학과 어울리지 않는 작품이라는 혹평과 함께 주문이 취소되었고 이후 크림트는 대중의 인기와 멀어졌습니다. 대중의 인기가 떨어짐과 동시에 빈 분리파 내에서의 지지도도 급격히 하락되고 이는 크림트의 분리파 탈퇴로 이어지게 되고 1904년 몰뱀2라는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유를 추구하던 크림트는 이탈리아 라벤나로 미술 여행을 떠나는 등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더 공고히 만들어갔고 이는 크림트의 황금식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 크림트는 프리차 본 리들러, 키스, 다나이 등 그만의 작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명성을 만들어갔습니다. 그중 1906년에 그려진 이 작품은 평면적인 느낌의 고혹적인 여성이라는 기존의 크림트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면서도 독특한 머리 주변의 장식과 망토 장식 등으로 더욱더 화려하고 고혹적인 여성을 나타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려해서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 여인의 초상화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와 피라미드 형태의 구성으로
위풍당당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완성하였습니다. 칼 모레 초상화, 오스카 코코슈카, 구스타프 크림트, 에곤 실레와 함께 흔히 오스트리아의 대표 화가 3인방으로 불리는 오스카 코코슈카의 작품인 칼 모레 초상화입니다. 칼 몰은 20세기 비엔나 미술을 이끌던 화가 중 한 사람으로 크림트 등과 함께 기존 예술가회에서 탈퇴하여 재체 시온, 즉 빈 분리파를 주도적으로 창설한 사람 중 한 명으로 특히 오스카 코코슈카, 프란츠 비겔러 등의 젊은 화가를 지원하며 큰 힘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오스카 코코슈카는 표현주의의 거장이자 비엔나 미술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장하게 됐고 자신에게 무한한 도움을 주었던 스승이자 후원자인 칼 몰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이런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비엔나 미술의 거장인 오스카 코코슈카는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혹평을 받았지만 오히려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호평을 받는 작가였습니다. 초상화나 정물화를 주로 그렸으며 외형이 주는 묘사보다는 인간의 내면과 심리를 드러내는 초상화를 그리며 나치즘과 파시즘을 비판하는 풍자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며 다양한 경험과 스승의 미망인과의 격정적인 사랑 등을 하며 심리적, 내재적 세계의 표현 등에 중심을 두며 작품 활동을 했으며 1980년 94세의 인생을 사는 동안 바람의 신부, 템즈강의 풍경, 살인자,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유디트, 크림트. 구스타프 크림트의 대표작이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의 하나인 이 작품은 치명적인 여성을 주제로 그려진 유디트입니다. 1901년 그려진 작품으로 금빛 찬란한 몽환적이고 치명적인 여성을 크림트만의 평면적이지만 화려한 느낌으로 그렸습니다. 메데아, 살로메, 세멜라와 함께 파무 파탈, 즉 치명적인 여성의 대명사인 유디트는 사실 살로메로 불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적지에 잠입하여 장군의 목을 베는 충성과 애국심을 보여주었던 유디트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림이 너무 에로틱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유디트라고 부르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미모를 이용하여 남자의 목을 자르는 또 다른 이야기인 살로메는 애국심이나 충성심이 아닌 자신의 어머니를 비난한 세레자 요한의 목을 원했던 인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당시 사람들의 단순한 생각이 이러한 착각 혹은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회화 작품에는 참 다양한 모습의 유디트와 살로메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손에 칼을 들고 직접 적의 목을 베는 그림은 유디트가 확실하며 단순히 쟁반에 잘린 목을 담고 있는 것은 살로메의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유디트 역시 적장의 목을 베어 은쟁반에 담고 나왔으나 주로 유디트는 목을 잘리는 모습이나 쟁반이 아닌 손에 목이 들려있는 모습으로 주로 그려져 있으며 유디트를 그린 작품에는 목을 벤 칼이 자주 등장하니 남성의 목을 자르는 그림이 유디트인지 살로메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가족, 에곤 슐레. 28세의 짧은 생을 살다간 에곤 슐레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에곤 슐레의 자화상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뒤에 있는 남성은 에곤 슐레 자신을, 그 앞에 젊은 여성은 부인인 에디트, 그리고 곧 태어날 예정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가족의 모습에서
앞으로의 희망과 기쁜 마음을 볼 수 있지만 아쉽게도 이 가족의 그림은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창궐하던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임신 중이던 아내를 잃게 되고 4일 뒤인 1918년 10월 28일 28세의 젊은 천재 화가는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드라마틱한 배경이 있어 더욱더 인기를 끌던 작품으로 캔버스 위에 유화로 그려진 이 작품은 에곤 실레의 작품 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개성 있는 얼굴, 프란스 메셔 슈미츠. 한방 가득 독특한 표정을 하고 있는 흉상들이 들어서 있는 이 방의 주인은 바로 독일 출신의 오스트리아 예술가인 프란츠 메셔 슈미츠의 작품들입니다. 1736년 독일의 비르텐버그에서 무드질, 즉 가죽 가공을 하는 아버지를 두고 태어났으나 6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미넨에서 궁정 조각가로 일하는 외삼촌에게 가게 됩니다. 어린 메셔 슈미츠는 삼촌의 작업실에서 도제 생활을 하고 다시 다른 외삼촌이 있는 그라츠에서 약 2년 동안 다시 도제 생활을 한 뒤 비엔나에 있는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됩니다. 당시 아카데미의 원장이었던 마르틴 반 마이텐스의 후원으로 왕족이나 귀족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을 하며 화가로서 명성을 쌓아가던 슈미츠는 1769년 아카데미의 교수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 후 고전주의로 화풍을 변경해가던 그는 1770년 자신을 아껴주던 스승이자 든든한 후원자인 마이텐스가 세상을 뜨게 되자 마이텐스의 일을 이어받게 됩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 미넨으로 떠난 1770년 만들어진 작품들 위주로 전시되어 있으며 개성 있는 머리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새의 부리를 닮은 얼굴, 교수형을 당하는 남자, 악동, 익살꾸러기 등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들이 특징적으로 잘 조각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쁜 엄마들, 지오반니 세간티니. 얼핏 보기에 아름다운 설경 위에 나무의 여신들이 자고 있는 듯한 이 그림은 사실 상당히 아프고 오싹한 기분이 드는 그림입니다. 1858년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에서 태어나 브레라의 미술학교를 다니며 화가로 성장한 뒤 알프스의 산지에서 이른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게 된 19세기 이탈리아 출신 화가 중에는 천재성을 가진 화가로 잘 알려진 지오반니 세간티니의 작품으로 나쁜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렸던 연작 작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의 앞에는 이미 벌을 받은 듯한 여인이 헐벗은 몸으로 나무에 묶여 있고 그 여인을 묶고 있는 나무의 끝에는 아기의 얼굴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어머니의 가슴에 위치해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다른 나무에도 한 여인이 매달려 있고 나무와 연결된 촉수 같은 곳에 아이의 얼굴이 있는 오싹한 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해석에 따라 여성들은 육아라는 올가미에 씌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연작으로 이어지는 징벌, 죽음 등과 연관시켜보면 타락한 여성, 가정을 등한시하는 여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그린 세간티니는 어린 나이에 홀로 지내던 시간이 많아서인지 기본적으로 알프스의 밝음을 자신의 냉소적인 편견으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누워있는 여자, 요한 바프티스트 헤이터. 1813년 린치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린치에서 미술 수업을 받으며 성장하고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며 미술 교사로 살아갔던 요한 바프티스트 헤이터의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종교화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으나 이후 초상화와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하며 명망 있는 화가로 이름을 얻기 시작하였고 그 후 노동자와 일반인 등의 그림을 그리며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요한 바프티스트 헤이터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이 누워있는 여자는 1849년 작가의 부인을 그린 초상화로 캔버스에 유화로 그려졌습니다. 세밀한 침대의 주름과 빛과 그림자를 잘 활용한 그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성 근처의 마을 잔치. 요한 크리스티안 브란트. 시원하게 펼쳐진 초원 위에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한 마을을 담은 이 풍경화는 1722년도에 태어나 1795년까지 생존하며 독특한 자신만의 풍경화를 그리며 바로크 풍경화의 거장으로 자리 잡은 요한 크리스티안 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독일인 화가였던 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프랑스풍의 풍경화에 대해 철저히 배우며 자란 그는 1736년부터 비엔나의 미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였으며 프랑스풍의 풍경화와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을 절묘히 조화시켜 독특한 풍경화의 장르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단순한 묘사가 아닌 자연이 주는 순간적인 느낌과 분위기를 파악하여 화면 속에 그려내는 능력이 탁월했던 그가 1758년 그린 이 작품에서도 그러한 그의 특징과 장점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과 구름이 떠 있는 곳과 햇살이 내려 비치는 곳의 음영, 그리고 한가로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한 폭의 풍경으로 잘 나타냈다는 평가입니다. 마블홀. 벨베데레를 찾게 하는 예술작품으로 크림트와 에곤 실레의 작품들이 있다면 건축물로는 이곳 마블홀이 벨베데레를 찾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실내 장식과 아름다운 샹들리에가 달려있는 높은 천장의 모습, 그와 함께 벨베데레라는 이름에 걸맞게 중앙 정원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모습은 미술 관람으로 지쳐있는 몸과 마음에 즐거운 힐링을 전해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1955년 5월 15일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4개국이 모여 오스트리아의 독립을 선언하고 오스트리아 공화국을 출범시키는 조약에 서명을 한 역사적인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2층과 3층에 걸쳐 구성되어 있는 이 대리석 홀은 0층에서부터 이어지는 아름다운 계단에서 바로 이어져 있으며 이 홀을 거쳐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하기 위한 테라스로 이어져 있습니다.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아쉽게도 테라스에 올라가 볼 수는 없지만 대형 창문을 통해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블홀은 고가의 적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벽면이 꾸며져 있으며 3층에 해당하는 상단부는 흰색 대리석과 금을 이용해 벽면을 꾸몄습니다. 마블홀의 다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천장에는 이탈리아의 천장화 거장이자 벨베데레 궁전의 실내 장식을 맡았던 까를로 까를로네의 천장화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폴론 오이겐 왕자를 그린 내용으로 뮤즈를 이끄는 아폴론을 오이겐 왕자로 만들어 벨베데레 궁전을 건설한 오이겐 왕자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었습니다. 평면인 벽면과 천장에 그림을 그려 만들어 놓은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베른하드 산을 넘는 나폴레옹. 자크 루이 다비드. 1748년 파리에서 출생한 신고전주의 양식의 대표적인 프랑스 화가로 이 시대 프랑스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화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을 보이던 다비드는 1766년부터 화가 조세프 마리 비eng의 밑에서 화가 수업을 받았으며 1774년 로마 대상이라는 화가 지망생들에게 동경받는 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상을 받은 이듬해 스승인 비eng과 함께 로마로가 약 5년간 로마에 머물며 고전주의 작품들과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을 두루 연구하며 자신만의 신고전주의 양식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1780년 파리로 돌아온 그는 첫 성공작인 자비를 기원하는 벨리사리우스를 시작으로 지적인 주제를 균형 잡힌 구도로 그려내며 성공적인 화가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다비드는 강경한 혁명당원이자 공화주의자로 1790년 정치적인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자코뱅의 당원으로 혁신파에서 두루 활동하며 로베스피에르를 지지하는 다양한 그림을 남겼으나 1794년 지지하던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자 잠시 투옥되기도 하였으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시대적인 통치자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며 나폴레옹의 통치를 돕기 위한 작품을 남기며 정치적으로, 예술가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베른하드산을 넘는 나폴레옹, 대관식 등 정치 선전물을 그렸으나 나폴레옹이 실각하자 1816년 벨기에의 브뤼셀로 망명하여 1825년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궁정화가로 일하던 1805년 완성한 작품으로 나폴레옹이 1800년 5월 알프스의 베른하드산을 넘는 모습을 영웅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전형적인 정치적 프로파간다, 즉 정치 선전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는 날씨가 맑았으며 멋진 백마가 아닌 현지인이 이끄는 노새를 타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그려지게 되며 어두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산을 멋진 백마를 타고 뛰어넘는 것으로 그렸으며 말이 넘고 있는 바닥에는 보나파르트, 한니발, 샤를 마뉴의 이름을 넣어 자신의 이름은 영웅들과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렇듯 그림은 시대적 배경, 화가의 배경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로 전해질 수 있으니 여행을 마친 뒤 궁금했던 역사를 조금 찾아보는 것은 더 즐거운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 작품은 루브르 박물관과 프랑스의 고성 등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조품이라는 개념보다는 당시는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원본 이외에 3개의 작품을 더 제작하였으며 화가 본인 소장용까지 총 5개의 작품이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살라 테레나. 벨베데레 상궁을 입장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새하얀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간인 살라 테레나입니다. 1723년 모든 실내 장식이 완료되고 연회장으로 쓰이는 장소인 1층 아케이드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붕괴의 위험이 제기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1732년 겨울 건축가 힐데브란트는 홀의 중앙에 4개의 기둥을 세우고 천장의 야치를 보다 분할하게 됩니다. 아틀라스의 복수형인 아틀란테스는 남성 모양의 조각 기둥을 뜻하고 있으며 이곳 살라 테레나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에 여성 모양의 조각 기둥은 카리아티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과 신족의 싸움에서 유래하고 있는데 거인신인 프로메테우스의 형제가 올림푸스 신족들과의 싸움에서 패한 후 그 벌로 서쪽 끝에가 하늘을 떠받드는 벌을 받은 것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왕궁을 지을 때 조각의 이유와 함께
왕의 신격화에도 연관 지어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땅이라는 의미의 테레나와 방이라는 의미의 살라를 이용하여 땅의 방 혹은 현실 세계의 방으로 해석되어지는 방에 신족에게 폐해 하늘을 떠받드는 아틀라스의 조각을 넣어 그 위에 기거하는 왕가의 사람들은 신과 동등한 존재 혹은 하늘 위에 사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질이라고 알려진 대리석을 이용해 기둥을 만들었음에도 철저히 과학적인 무게 배분을 통해 아름다운 조형미와 튼튼한 건축학적 기술을 다 잡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남자 구스타프 크루베 1819년 프랑스의 동부 오르낭에서 태어나 1844년 살롱에서 처음 입상하며 등장했던 구스타프 크루베의 작품인 상처 입은 남자입니다. 사실 이 그림의 최초의 모습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이 등장해 있는 그림이었으나 오랜 기간 동안 고쳐 그려 지금처럼 남자만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 장의 그림이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만드는 현상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등장했으나 이 작품이 완성되기 2년 전에 작가의 애인이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작가를 떠나면서 그 상처를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색이 가득한 오른팔 부분에 평화롭게 사랑을 나누고 있던 애인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딘지 모르게 평온해 보이는 얼굴은 이러한 얘기를 조금 더 믿고 싶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크루베는 모더니즘 운동의 대표적인 화가로 모더니즘의 기초가 되던 사실주의, 즉 리얼리즘을 주장하던 대표적인 화가였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세실리아 성녀의 죽음 요한 에반겔리스트 셰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태어난 화가 요한 에반겔리스트 셰퍼는 비엔나에 있는 미술 아카데미에서 베르마우어에게 그림을 배우며 실력을 만들어가며 화단에 등장했습니다. 1809년 프랑스에 대한 투쟁 활동을 했으며 1812년도에는 동생이 있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로 미술 연구를 떠나 베네치아에 있는 아카데미에서 프리드리히, 요셉 셔터, 요한 베이트 등과 교류하며 점차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갔습니다. 이후 비엔나로 돌아와 주교의 거주 화가로 활동하다 1814년 말 이탈리아로 2번째 미술 여행을 떠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페루지뉴 등 이탈리아 르네상스 거장들을 연구하며 그림을 그리며 살다 1822년 젊은 나이로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짧은 생을 살았던 그였지만 수많은 미술 여행과 배움으로 다양한 화풍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에반겔리스의 작품 중 하나인 이 그림은 세실리아 성녀의 죽음이라는 로마 버전의 작품으로 후기에 그의 작품답게 라파엘로의 화풍을 그대로 닮아 그의 친구들은 작은 라파엘로라는 의미인 라파엘리노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인 세실리아 성녀는 이탈리아 로마의 한 귀족 딸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천주교를 믿으며 자란 한 여성입니다. 어릴 때 이미 동정서약을 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던 세실리아 성녀는 나이가 들매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교도인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장에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의 결과로 남편과 시동생을 천주교로 개종시키게 됩니다. 개종으로 인해 남편과 시동생은 참수를 당하게 되고 세실리아 역시 뜨거운 증기로 가득 찬 방에서 죽는 형벌을 받게 되었으나 하루가 지나도 살아있자 그녀는 참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도끼로 목이 잘리는 형벌이었으나 3번이나 목을 쳤지만 세실리아 성녀는 3일 동안이나 살아있었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세실리아는 자신이 살던 집을 성당을 짓기 위해 봉헌하고 목이 잘렸으나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오른쪽으로 손가락 3개를 왼쪽으로 검지를 내보이며 삼위일체인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을 표시하며 깊은 신앙심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모습을 이 그림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힘겹게 죽어있는 세실리아 성녀의 손가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소냔 입스, 구스타프 크림트. 사이보 왕자 오이겐과 함께 벨베데레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인물이 바로 구스타프 크림트입니다. 활동 당시에는 크게 호평받지 못했지만 죽고 난 뒤 50년가량이 지난 후 재조명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862년 빈 근교에 위치한 바움가르텐에서 보헤미아 출신의 금 세공사이자 판화가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어려운 유년 시기를 보낸 크림트는 1876년 빈 응용미술학교에서 미술을 배웠고 학교를 졸업한 뒤 동생과 동생의 친구와 함께 공방을 차리고 공공 건물에 벽화를 그리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1880년 말에는 국립극장과 빈 미술사 박물관에 장식화를 그려 건축장식 미술의 전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생과 아버지를 잃은 크림트는 미술사관을 바꾸며 보수적인 협회를 탈퇴하고 빈 분리파라고 불리는 혁신적인 단체를 결성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당시 빈 분리파에는 에곤 슐레, 오스카 코코슈카, 오토 바그너 등 당대의 유명한 예술가들이 참여했으나 1905년 빈 분리파가 자신의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하여 협회를 탈퇴하게 됩니다. 관능적인 여성의 이미지와 찬란한 황금빛을 이용하여 성과 사랑, 죽음 등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으로 유명한 그의 작품은 유디트, 키스, 아담과 이브 등 수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당시는 사진의 발달로 인해 화가에게 초상화는 그리 매력적인 장르는 아니었으나 빈 분리파를 지원하는 부유층들의 요청이 워낙 많아 크림트는 초상화의 주인공을 선택해가며 초상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이 작품 역시 그런 작품 중 하나로 육군 장군의 딸이자 사업가인 안톤 닙스의 부인인 소냐 빕스를 주인공으로 그렸으며 배경과 조화로운 주인공을 그리는 기존의 화법에서 벗어나 배경의 공간감을 최대한 배제하고 화려하고 풍성한 드레스와 빛나는 주인공의 얼굴을 부각시키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1898년 이 작품이 만들어진 이후로 이 작품의 주인공인 소냔 입스는 크림트의 동료인 요세프 호프만과 빈 공방을 후원하며 다양한 작품을 의뢰하며 빈 분리파를 후원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주인공 뒤에 있는 품위 있는 꽃장식이 당시 크림트의 화풍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 구스타프 크림트. 1918년 그려지다 중단된 이 그림은 신부라는 이름의 작품입니다. 크림트의 말기 시대 작품으로 이전에 비해 한층 밝은 색감을 많이 이용한 작품으로 이해됩니다. 세상과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크림트였지만 그림만큼은 건강하고 자유분방한 성의식을 잘 표현해주는 듯합니다. 중앙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여인이 이 그림의 주인공인 신부이고 이 주인공의 양옆으로는 주인공이 꿈꾸는 상황을 표현해 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지만 미완성작만이 줄 수 있는 다양한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 콘라드 라비. 가뭄비 나무 위에 그려진 이 그림은 주님의 고난 중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을 주제로 1449년에 독일 바이에른 출신의 작가 콘라드 라비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종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역사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형이 집행된 날짜와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모습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추앙받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동쪽 기드론 계곡을 앞에 두고 위치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제자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어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폰티우스 필라투스에 의해 십자가형이 내려져 형이 집행되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1449년에 그려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있는 깃발에 쓰여진 숫자에 그리스도의 앞에 있는 말 안장에 그려진 문자를 보면 알 수 있으며, 이 작품은 3인칭의 시점에서 주님의 죽음을 애도하려는 여신도들이 왼쪽 아래에 위치해 있고 수많은 로마 병사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자, 원죄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며 이 처형과 관련하여 수많은 이야기와 성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이브, 구스타프 크림트. 1918년 크림트의 사망 직전까지 작업하다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작품 중 하나인 아담과 이브입니다. 크림트는 황금 시기를 거치며 빈에서 명망 있는 화가의 자리에 올라 있었으나 이 작품을 남겨놓은 채 아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기 넘치고 아름다운 여성과 무기력증에 빠진 듯한 어두운 남성의 모습은 크림트가 유디트라는 작품을 만들었을 당시와 같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을 파멸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능력을 가진 여성을 그렸습니다. 아네모네 꽃과 레오파드 패턴은 에덴 동산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한 레오파드는 오늘날까지 야성미와 성적 매력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판무 파탈과 그런 치명적인 여성에 빠져 생기를 잃은 남자지만 두 주인공 모두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을 모르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 페르난디도 게오르그 발트밀러. 1793년 빈에서 태어난 오스트리아의 화가로 정물화, 풍속화, 초상화 등을 전문 분야로 성장한 대표적인 비더마이어 시기 혹은 비더마이어 화풍의 대표 화가로 불리는 페르난디드 게오르그 발티밀러가 1857년 완성한 코르푸스 크리스티의 아침이라는 작품입니다. 우선 이 작품을 설명드리기 앞서 비더마이어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게 그림을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비더마이어 시기는 프랑스에서 발발된 시민혁명의 위기감을 느낀 황실의 억압적인 통치로 인해 자유를 향한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며 점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805년 비엔나를 점령한 나폴레옹에 시민들은 환호하며 자유의지 혹은 진보적 발전을 기대하였으나 몇 달 후 나폴레옹은 퇴각하게 되었고 보수적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더욱더 봉건주의적 통치를 강화하며 비더마이어는 점차 달아올랐습니다. 그 후 1815년 빈 회의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모습에 회의감을 느낀 오스트리아의 수상 메테르니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욕심으로 규정하고 더욱 자유와 권리를 탄압했고 검열과 통제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멍청하고 고지식한 사람이라는 뜻의
비더마이어 시기라고 불렀으며 이러한 시기는 1848년 빈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 같은 비더마이어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답답하고 억압적인 정치적인 부분을 아이러니하게도 안정적인 정치에 따라 경제 발전과 시민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비더마이어 시기는 귀족의 초상화, 성화, 왕실의 이야기에서 풍속화와 소시민들의 모습을 그리며 도덕적인 안정과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화폭에 옮기게 됐습니다. 비더마이어 시기에 발티밀러는 소시민의 삶에서 기쁨과 감동을 그리는 화가로 큰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상쾌한 아침에 축제를 준비하는 아이들과 이를 흐뭇이 지켜보는 할아버지의 모습, 서로 장난을 치는 모습 등을 그리며 즐거운 소시민들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캔버스 위에 유화로 그려진 작품으로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잔잔한 감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트 황후, 안톤 로마코. 1832년 비엔나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안톤 로마코는 사생아로 커온 불우한 성장 속에서도 미술적인 재능을 인정받아 15살이 되던 때에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게오르그 발티밀러에게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스승인 발티밀러는 로마코에게 재능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다른 직업을 찾도록 권하였으나 로마코는 포기하지 않고 미술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며 17살에 미넨으로 가서 발렐릉 카울바흐 밑에서 계속 미술을 배웠습니다. 이후 유럽을 여행하였고 칼 랄이라는 스승을 만나게 되고 고전주의적 인물화와 풍경화를 사사받게 됩니다. 이후 로마에 정착하여 귀족이나 로마를 방문하는 내빈의 초상화를 그리며 살다 부인을 만나 5명의 자녀를 두지만 부인이 도망가게 되어 1876년 비엔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비엔나에서의 생활은 어려웠고 어려움을 벗어나려 유럽 각지를 다니며 귀족의 초상화를 그리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것인지 당시 시대에는 맞지 않는 잘못 그린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그의 작품은 배척당하기 일쑤였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작품 엘리자베트 황후의 초상화 역시 전통적인 초상화도 표현주의 초상화도 아닌 것으로 혹평을 받았습니다. 엘리자베트 황후는 오스트리아 역사상 최고의 미인이자 꾸미기를 좋아하던 시시를 가리키는 말로 그림에서 보듯이 화려하고 다양한 장신구 등으로 사치, 미인, 장신구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시시를 그렸던 그림치고는 이상하다고 여겨져 이 그림은 평가절하되었으며 그가 사후 10여 년이 지나서야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재조명되었습니다. 신기루 같은 배경과 하단 부분을 흘리듯 그리는 등 독특한 화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코는 엘리자베트 황후 이외에 리사 해전, 화관을 쓴 니케 여신, 봄, 소녀의 누드 등의 작품들이 재조명되며 혹평받았던 미술가에서 오늘날에는 링슈트라세 시기, 즉 비엔나링 주변에 발달된 시기의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이겐 왕자의 승전, 야곱 판 쇼펜. 1670년 파리 근교의 퐁텐블로에서 조각가인 피터 반 쇼펜의 아들로 태어나 화가인 삼촌과 조각가인 아버지로부터 미술 수업을 받으며 화가로 성장한 야곱 판 쇼펜의 작품입니다. 1719년 비엔나의 궁정화가로 등록되며 영역을 넓혀갔고 1725년에는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의 교수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 속에 있는 주인공은 바로 위대한 장군이었던
사보이 왕가 출신의 오이겐 왕자입니다. 전 유럽을 호령하던 합스부르크 왕조인 레오폴트 1세, 요세프 1세, 까를 6세에 이르는 동안 오스트리아 왕조, 즉 합스부르크 왕조에 헌신하며 수많은 공을 세운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663년 프랑스의 사보이 왕가에서 태어난 오이겐 왕자는 프랑스군에 입대하려 했으나 사보이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합스부르크 왕가의 신성 로마 제국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이후 오이겐 왕자는 오스만 투르크의 침입을 막아내고 헝가리 지역의 젠타에서도 오스만족을 몰아내는 등 당시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다양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오이겐 장군은 전장뿐만 아니라 비엔나를 위해 다양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비엔나를 막아줄 성벽을 완성하였고 바로크 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쉔브룬 궁전의 중축, 벨베데레의 신축 등으로 비엔나의 아름다운 바로크 건축물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신성 로마 제국을 지켜주며 발전시키던 오이겐 왕자를 위한 다양한 동상과 그림들은 이곳 벨베데레뿐만 아니라 호프부르크 왕궁의 광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당시 오이겐의 활약으로 외적을 물리쳤던 헝가리, 체코 등지에서도 그의 활약을 기리는 다양한 동상과 그림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막스 오펜하이머. 1885년 비엔나 출신의 막스 오펜하이머의 작품인 오케스트라입니다. 1934년부터 1952년까지 무려 18년간 계속된 작업으로 탄생된 이 작품은 가로 4.6m, 세로 3m의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스타프 말러가 지휘하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합주 장면을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인 막스 오펜하우머는 15세 때 비엔나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1903년에는 체코의 프라하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이때 전위 예술, 즉 아방가르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후 1908년 비엔나로 돌아와 에곤 실레와 오스카 코코스카와 함께 활동하였으며 오펜하이머는 이때 코코스카로부터 심리를 나타내는 초성화에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1911년 독일의 바이에른주에 있는 뮌헨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베를린과 스위스 등으로 이어지며 작품 활동과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독일의 정치적인 이유로 그의 작품들은 압류됐고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자 독립국인 스위스로 이주하였다가 1939년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1954년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과 소녀, 에곤 슐레. 1890년 이곳 비엔나의 근교 툴룬에서 태어나 16살에 빈 미술 아카데미의 입학 허가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그는 1908년 크림트가 대표로 있던 빈 분리파의 구성원이 되었고 1909년 학교를 그만두는 패기를 보여준 오스트리아의 또 다른 대표 화가 중 하나로 불리는 에곤 슐레의 작품입니다. 상징주의를 표방하는 자유로운 크림트의 영향으로 에곤 슐레는 상징주의와 에곤 슐레 본인이 추구하던 급진적 표현주의를 절묘히 조화시켜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 갔습니다. 에곤 슐레의 화풍을 잘 보여주는 이 작품은 죽음과 소녀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1915년 캔버스의 유화로 그려졌습니다. 늙어 보이는 이가 검은색 옷을 입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이러한 죽음에 소녀가 슬퍼하는 모습을 그려 놓았으며 늙어 보이는 검은 옷은 바로 화가 본인을 상징하고 그런 그를 안아주며 슬퍼하는 여인은 4년간 동거 생활을 하며 사랑하던 연인인 발레리의 노이치를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했던 두 사람은 에곤 실레가 결혼을 위해 동거 중이었던 노이칠과 이별을 하게 됐고 이를 그림에 투영시켜 두었다고 합니다. 에곤 실레는 에로티시즘이 강하였고 죽음과 성을 표현하기를 좋아하여 1912년에는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누드를 그려 24일형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크림티가 탈퇴한 빈 분리파를 이끌며 더욱 명망 있는 화가로 자리매김하던 그는 부인의 임신 소식을 듣고 가족을 그렸으나 당시 전 유럽에 유행하던 스페인 독감의 부인을 잃고 그 역시 스페인 독감으로 못다 피운 꽃 같은 28세 어린 나이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베르니 정원, 클로드 모네. 1840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소년 시절 외젠 부댕에게 그림을 배우며 성장하던 중 네덜란드 출신 화가 바르톨트 용킨트를 알게 되며 빛을 이용한 그림에 눈을 뜨며 자신의 화풍을 만들어가며 인상파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클로드 모네의 작품입니다. 군대에 징집되어 알제리에서 복무하였으나 병을 얻게 되어 전역한 뒤 파리로 돌아가 글레르로부터 그림을 배우게 되었고 그 후 파리 근교의 바르비종으로 옮겼으며 그곳에서 일본 판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그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련, 풀밭 위의 점심 식사, 건초더미 등 많은 유명 작품을 남겼으며 물감을 서로 섞지 않으며 색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1902년 모네가 약 40년을 살던 지베르니에 있는 자신의 집 정원에 있는 오솔길을 그린 것입니다. 인상파적인 붓터치와 아름다운 꽃들이 살아있는 듯한 모네의 대표작 중 하나로 수련으로 유명한 지베르니에 있는 모네의 집을 방문해보면 이 장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를로의 방. 다양한 조각상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 방은 카를로의 방입니다. 처음 이 방을 들어설 때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기도, 성 조지와 용 등 다양한 조각품들이 이 방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잠시만 고개를 들어 천장과 벽을 보면 이 방이 왜 조각의 방이 아닌 카를로의 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주에 위치한 꼬모 호수 근처에서 태어난 카를로는 조각가이던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고 이른 나이에 베네치아에서 견습을 한 뒤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등의 수많은 천장화와 훌륭한 건축물을 남긴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활동한 화가 겸 건축가입니다. 따뜻한 파스텔 톤의 프레스코 천장화를 주로 그렸던 그의 특징과 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건축물인지 어디까지가 프레스코 화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로 건축물과의 일체감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새벽의 여신 오로라와 빛과 태양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아폴론을 주인공으로 어둠으로부터의 빛의 승리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종교적인 주제로 그린 성화에 각 인물과 상황에 맞는 도상이라는 주인공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듯이 신화에도 각 신에 맞는 상징물인 도상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리는 여느 예술 작품처럼 카를로의 이 프레스코 천장화 역시 화면의 중앙에는 횃불을 그려넣어 오로라임을 알 수 있고 화면의 가장자리에는 빛과 태양뿐만 아니라 음악과 이성, 궁술 등을 관장하던 아폴론을 나타내는 현악기인 리라와 활을 작품에 표현해 두었습니다. 어둠의 기운으로부터 승리하여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그림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 작품의 작가인 가를로는 독일 아우구스부르크의 불일궁전의 천장화 등 거대하고 웅장한 천정화를 여러 점 남긴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포옹, 에곤 실레. 포옹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그림의 부제는 두 번째 연인입니다. 1917년 에곤 실레가 그린 작품으로 1915년 발표했던 죽음과 소녀와 이어서 본다면 두 번째 연인이자 결혼을 한 에뛰드와의 모습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몽환적일 수 있는 노란 배경에 새하얀 시트를 깔고 위에서 사랑을 나누는 커플의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은 연인이라고 불려도 될 텐데 굳이 화가는 두 번째 연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첫 번째 여인인 발레리에를 그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면 참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이 감도는 조금은 쾌쾌해 보이는 몸을 가진 남자가 호전적으로 달라드는 반면 새하얀 피부에 홍조를 띠고 있는 수줍어하는 여성이 사랑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반면 남자는 의무적인 혹은 무엇인가를 잊으려는 듯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에로시티즘의 거장인 크림트의 오묘하고 화려한 표현법을 이용한 그것과는 다르게 에곤 실레는 인간의 본성, 인체의 변형으로 조금은 어두운 에로시티즘을 표현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프리즈 백작과 가족. 프랑스와 파스칼 제라드. 로마에서 태어난 프랑스 화가인 프랑스와 파스칼 시몬 제라드의 작품으로 비엔나의 은행가인 프리즈 백작의 가족 그림을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1804년에 그려냈습니다. 신고전주의란 프랑스부터 시작된 양식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로코코와 바로크 양식에 반발하여 고대의 모티브를 많이 사용하고 고고학적인 정확성과 세밀성, 형식과 내용의 균형 등을 중시하는 예술 양식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 시대의 평화로웠던 시대에 대한 향수와 프랑스의 거장 니콜라스 푸생에 대한 존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폴레옹의 총애를 받았던 자크 루이 다비드가 대표적인 신고전주의 화가였으며 이런 다비드의 천거로 황실의 초상화가로 활동하였으며 세밀성을 자랑하는 화가로 널리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작품은 백작 가족들의 생활상과 당시 의복상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세밀화를 잘 그리는 신고전주의 화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당시의 의복에 대한 세밀한 표현이 눈길을 가지게 합니다.